해석학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텍스트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서양의 해석학 전통은 성서 해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요. 너 자신의 이성을 믿으라 라는 신조의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해석학은 어떻게 하면 종교적 권위가 강요하는 해석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서를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석학이라는 것을 이렇듯이 성서나 다른 고전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영역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한다면 몇몇 학자들이나 사제들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관점을 바꿔서 해석학이라는 것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해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 친구의 말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접하는 뉴스들, 동영상들, 공부하는 책에 적혀있는 글씨들, 그런 언어를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미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해석을 합니다. 의미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동굴에 글씨가 적혀있다고 해서 그냥 의미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는 보통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어집니다. 그 해석 과정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요. 해석은 언어 해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전달하는 시각 자료를 망막을 통해서 대뇌로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작용을 넘어서서 그림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해석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순수하게 물리적 관점에서만 고찰하면 프레임과 소리의 나열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영화 속에서 찾아냅니다. 아무리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봐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해석하면서 의미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매일 수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해석이 없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의미라는 말을 꼭 보람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의미 부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의미라는 말을 무색무취의 회색빛 평면 이상의 것, 무언가는 돌출되어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 때로는 잡고자 하고 때로는 피하고자 하고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고자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대상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적어도 대상이 어찌 되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것은 아닌 것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부여가 되지 않은 것들로만 가득한 무색무취의 삶은 적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삶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의미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도 이미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했지만 의미는 많은 경우 해석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해석학은 생각 이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정보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로까지 해석학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해석학은 어쩌면 모든 학문들 중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일 수 있습니다. 가다모의 경우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해석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석학적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해석학적 순환은 개별 텍스트는 전체 텍스트에 의해서 의미를 획득하고 전체 텍스트는 다시 개별 텍스트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으로 해석학에서 기본적인 해석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 방법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문장 안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그 문장
전체를 봤을 때 그 전체 문장의 뜻에 비추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파악된 그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보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곤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이론상으로 무한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순환을 거듭할수록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풍부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어 안에서 한 대사의 의미는 단독적으로는 잘 드러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영화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다시 그 대사로 돌아가서 영화 전체의 의미에 비추어서 해석할 때 비로소 그 대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드러난 그 대사의 의미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영화 전체를 조망하면 또다시 더욱 풍부하고 생생한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해석의 과정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삶도 해석학적 순환을 거듭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 행위나 개별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곧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한 일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 지금 당장 그 행위를 단독적으로 고찰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그 행위의 의미는 아마 삶 전체를 통해서 주어질 겁니다. 비록 그게 가능하진 않지만 우리가 삶 전체를 끝마친 입장에서 삶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비로소 오늘 했던 행위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드러난 행위의 의미를 바탕으로 삶 전체를 다시 한번 고찰해보면 또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죽음의 순간으로 앞질러 가서 삶 전체를 돌아볼 수는 없지만 삶의 전체적인 윤곽을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리면서 개별 사건의 의미를 그 전체적 윤곽에 비추어서 해석해낼 때 비로소 개별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해봤다면 그 삶 전체에 대한 윤곽을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안에 그리고 있다는 거고 그 전체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을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미래의 일들을 예상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염두에 두면서 현재를 살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현재의 의미는 이미 삶 전체와의 연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다머는 삶 자체가 해석학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가다머는 삶의 해석학적 구조가 역사와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학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방금 현재의 의미는 삶 전체의 윤곽에 비추어서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전체의 윤곽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냐? 바로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나 청사진, 미래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 꿈, 또 그리고 꼭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이나 또 일상에서 느끼는 슬픔 등등 삶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순전히 나 자신의 삶과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이라도 거기서 해석을 통해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역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945년을 기점으로 우리 민족이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면, 또는 역사학계가 지금과 역사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면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단순히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일상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본과 관련된 아주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건 직접 여행을 통해서건 인터넷을 통해서건 일본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 의식이 달랐으면 그 모든 정보들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 모든 정보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의 삶도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삶에 부여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겠죠. 이렇듯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역사는 이미 우리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역사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모든 역사를 잊고 순전히 나의 의지와 이성으로 삶을 살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도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먹은 것부터가 이미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역사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머는 선입견의 긍정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역할을 주장한 겁니다. 난 아무런 선입견도 갖지 않겠어 라는 생각의 문제는 첫째로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둘째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역사와 전통의 영향 아래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는 이미 선입견이 투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은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성이라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다머는 역사가 결코 고정된 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역사가 마치 사물처럼 딱 고정된 채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만약 역사가 고정되어 있으면 삶의 의미도 획일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역사는 실제로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물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달이라는 대상은 비교적 확실히 규정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도 과연 그럴까요? 조선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할 때 뭐가 조선의 역사죠? 일단은 기록물이나 유물들이 우선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데 그 물건들이 꼭 역사 자체는 아니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그 연구 대상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역사가 형성되는 거죠. 역사는 생각해보면 고정된 채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의 발전에 따라서 동일한 사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료가 진정한 역사를 담고 있냐 하는 문제도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역사는 사물처럼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는 유동적인 구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삶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삶이 역사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 둘은 뗄 수 없는 순환관계에 의해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에 의해서 해석되는 존재인 동시에 역사를 해석하면서 현재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역사성은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와 삶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새롭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문학적인 진리는 고정적인 대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진리와는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도출이 됩니다. 인문학적인 진리는 기본적으로 해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서의 진리의 차이점은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